1919년 7월 14일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앞은 승전의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강대국들의 군대가 화려한 퍼레이드를 펼치며 개선문 아래를 지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서구 병사들 사이로 아주 낯선 외모의 부대가 등장합니다. 작은 체구와 구릿빛 피부를 가진 그들의 가슴에는 코끼리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의 시암 왕국, 지금의 태국에서 온 원정군이었습니다. 당시 파리 시민들은 이들을 보며 일본군이나 중국인 노동자로 착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부 전선의 진흙탕 속에서 연합군과 함께 피를 흘린 진짜 군인들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스스로의 의지로 유럽 전선에 정규군을 파견한 나라는 오직 시암뿐이었습니다. 침략을 받은 것도 직접적인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닌 이들이 왜 이 거대한 전쟁에 모든 것을 걸었는지 그 처절하고도 영리했던 1200일간의 기록을 추적해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당시 시암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19세기 말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시암의 뒤에는 짜끄리 왕조 라마 5세의 처절한 생존 외교가 있었습니다. 시암은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토의 40%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프랑스에게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일부를, 영국에게는 말레이 반도 북부 4개 주를 떼어주었죠. 당시 버마, 즉 오늘날의 미얀마를 손에 넣고 동진하던 영국과 인도차이나를 발판 삼아 북진하던 프랑스는 시암을 사이에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미 석국이 된 인도와 아편전쟁으로 처절하게 무너진 청나라를 목격한 시암은 서구의 위력을 실감하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국이 직접 충돌할 때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시암을 중립 완충지대로 남겨두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임을 집요하게 설득한 것이죠.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철도, 교육, 사법 제도를 서구식으로 개혁해 문명 국가임을 증명함으로써 침략의 빌미를 원천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토를 바쳐 얻어낸 독립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시암은 서구 열강들과 맺은 불평등 조약이라는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었죠. 자국 영토에서 외국인을 처벌할 권리도 없었고 관세조차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굴욕적인 상태였습니다. 1910년 라마 5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라마 6세 와치라우 국왕은 영국 유학파 출신답게 국제 정세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암이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1914년 마침내 그 기회가 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전쟁 초기 시암 내부에서는 어느 편에 설지를 두고 격렬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제 무기와 독일군 장교에게 배운 전술에 익숙한 군부 대신들은 동맹국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들과 손잡을 것을 주장했으나 영국 샌더스트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며 영국의 저력을 체감한 라마 6세는 해군력을 앞세운 협상국의 승리를 예견했습니다. 라마 6세가 협상국 합류를 고집한 것은 냉정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독일이 패배한다면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에 가로막힌 시암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결국 1917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시암 상선들이 피해를 입자 국왕은 이를 명분 삼아 대신들의 반대를 뚫고 전격적인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라마 6세는 단순한 이름 올리기식 참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시암이 서구 열강만큼 근대 전술 능력을 갖췄음을 증명하기 위해 보병 대신 최첨단 기술의 상징인 자동차 수송대와 항공 지원대로 구성된 1200명의 최정 예군을 선발했습니다. 1918년 6월 시암 원정군은 방콕항에서 대형 수송선에 몸을 싣고 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안다만해와 인도양을 가로질러 홍해를 통과하고 당시 대영 제국의 핵심 통로였던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기나긴 해상 경로를 택했습니다. 지중해의 거친 물결을 뚫고 한 달여의 항해 끝에 마침내 프랑스 마르세유에 도착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시암군은 프랑스군과 함께 최신 장비를 익히는 재훈련 과정을 거친 후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자동차 수송대는 독일군의 표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도 전조등을 끈 채 칠흑 같은 어둠 속 비포장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오직 감각에 의존해 최전방인 샹파뉴와 아르곤 전투 현장까지 탄약과 보급품을 완벽히 수송해냈죠. 또한 항공대는 프랑스 비행학교에서 고강도 교육을 마친 후 1918년 10월경 최전방인 샤를빌, 메지에르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1919년 봄 독자적인 비행대 구성을 목표로 실전 경험을 쌓으려 했으나 1918년 11월에 휴전이 성립되면서 아쉽게도 직접적인 공중전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쟁 기간 동안 시암 원정군은 현대전의 핵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연합군의 최종 승리에 기여했고 그 결과 승전국의 일원으로서 국제 무대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같은 아시아의 참전국이었던 일본과 시암의 행보가 어떻게 달랐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 역시 협상국의 일원으로 참전했지만 그들은 시암처럼 유럽 본토에 지상군을 파견하진 않았습니다. 일본은 주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독일의 이권을 빼앗는 데 집중했으며 유럽에는 해군 일부를 파견해 지중해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시암은 국가의 완전한 독립과 국제적 지위 격상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군대를 전쟁터에 직접 투입하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일본은 실리를 챙기는 전략을 썼지만 약소국이었던 시암은 국제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1918년 11월 11일 긴 전쟁이 멈추자 시암군은 승전국의 지위로 독일 영토인 팔츠 지역에 주둔하며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들은 노이슈타트를 거점으로 무스바흐, 가인스하임 등지에서 치안 유지와 점령지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군대가 유럽의 심장부를 관리하게 된 이 생경한 광경은 독일 주민들에게 거대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아시아에서 온 야만적인 식인종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러 온다는 근거 없는 흉문이 돌았고 주민들은 겁에 질려 집집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시암 원정군은 총칼 대신 불교적 자비심에 기반한 인도주의적 통치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점령군이라는 권위 뒤에 숨지 않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독일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소중한 배급품인 초콜릿과 음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프랑스 병사가 대신 통역을 해주었고 마을의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고 농사일을 돕는 등 진심 어린 인류애를 실천하며 서구인들이 가진 인종적 편견을 행동으로 깨부수었습니다. 약 7개월간의 주둔 기간 동안 야만인이라 불리던 이들은 어느새 마을의 든든한 이웃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1919년 7월 시암군이 임무를 마치고 철수하던 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문을 잠그고 숨었던 독일 주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의 관계를 넘어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피어난 깊은 인간적 유대와 시암이 보여준 높은 수준의 정신적 문명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참전의 결실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시암은 당당한 승전국으로서 불평등 조약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함께 피를 흘린 전후의 주권을 무시할 수 없었던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결국 하나둘씩 조약 개정에 서명하게 됩니다. 1200명의 젊은이들이 보여준 헌신을 발판 삼아 라마 6세는 총칼로 빼앗겼던 사법권과 관세권을 외교로 되찾아오게 되죠. 혹시 방콕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카오산로드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1차 세계대전 참전의용군 기념비에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곳은 유럽 전선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19명의 전사자를 기리는 장소입니다.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 위해 헌신했던 시암 젊은이들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 호주 뉴질랜드 편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